안녕하세요. 9차시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탑시 대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에센스3 기준으로 시스템 아키텍처 이해와 활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 아키텍처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보 시스템의 용어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개념,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들, 그리고 시스템의 개념과 시스템의 계층, 시스템을 계층 단위로 분류해서 사용하는데 그 계층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 시스템, 이 서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을 보통 말하는데 그런 서버의 유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스템 아키텍처, 아키텍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 아키텍처라는 말은 건축을 의미하고요. 아키텍처.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구조물, 이런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닌 어떤 설계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그걸 설계대로 구축하고 건설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결과물, 과정부터 결과물까지 전부를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건물은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적인 형태, 실제로 실존하는 것이잖아요. 건물이라고 하면. 이런 건물의 물질적인 형태에는 단순하게 보면 무슨 물질적으로 형태인데 그 당시에 문화적 어떤 예술적인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성과물로 작성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시스템의 아키텍처도 그 시대마다 시스템 아키텍처의 구현 방법, 어떤 트렌드들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알아야 하고요. 자,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IT, 정보 기술의 최종 목표는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이 정보 시스템은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컴퓨터라는 건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 내부에 어떤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개발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 간의 통신 방법,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필요하지만 하드웨어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구조물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대표적으로 뭐 네트워크, 그리고 뭐 실제 서버들이 구성되어 있고 뭐 USB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인프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랑 하드웨어, 인프라의 설계도 필요한데 우리는 주로 이제 이 소프트웨어 분야를 많이 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우리가 만드는 하나의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구성 요소,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과의 연결, 그리고 제약사항도 있어야겠죠. 무조건 뭐 다 연결해서 요청한다고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제약사항의 동작 원리까지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하드웨어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는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개발을 해야겠죠. 하드웨어도 우리가 랜선, 뭐 USB라고 하면 우리 모양을 떠올리잖아요. 랜선이라고 하는 게 어, 정확한 규격으로는 이제 RJ45라는 그 랜선 꼽는 끝에 있는 플라스틱을 RJ45라는 규격으로 하는데 그런 아키텍처들이 이미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일반 전화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일반 전화기나 아니면 팩스 같은 거 보시면은 RJ45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작은 예, 규격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하드웨어 아키텍처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스펙, 어, 사실 전화 세대 때는 그렇게 많은 데이터 전송이 필요 없다 보니까 좀 작고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기반으로 지금은 뭐 집에도 개인 집에도 기가비트 인터넷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훨씬 더 늘린 거예요. 더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IJ45 사이즈로 늘려낸 거죠. 이런 아키텍처들. 그럼 이 시스템 아키텍처라는 건 뭐냐면 하드웨어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이 이 두 개의 모음이었는데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합쳐져서 하나의 시스템을 아키텍처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이 전반의 아키텍처를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나누면 하드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광의의 정의, 그 넓은 의미로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뭐 AATA, TA 측면의 아키텍처 모두를 말하지만 아주 큰 수준인데 작은 의미로는 간단하게 보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등의 하드웨어 그리고 운영체제, 이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사이에 미들웨어 등의 소프트웨어 구성 관계를 정의한 문서를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 쿠팡의 시스템, 쿠팡의 시스템에는 우리가 주문하는 웹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문하면 주문이 쿠팡 물류센터로 가겠죠. 그럼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그에 맞게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끔 이송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집 근처에 쿠팡 기사님한테 주고 쿠팡 기사님이 바코드를 찍으면 어느 집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기까지의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에는 물론 우리가 그 중에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개념이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 여러 어떤 기관들에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국제 시스템 엔지니어링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용어들이나 이런 걸 살펴보시다 보면 어떤 협회, 뭐 IEEE, 뭐 WWW 뭐 이런 협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협회들이 기본적인 이 아키텍처들을 이렇게 표준한 데를 딱 정해줍니다. 여기에서 정의한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구성 항목을 이 인터페이스, 프로세스, 제약 조건, 동작 방법 등의 측면에서 기초적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테크니컬 아키텍처로 크게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아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아키텍처는 이 소프트웨어가 가공할 데이터들,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IT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 데이터들. 그리고 테크니컬 아키텍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변환하기 필요한 어, 그 전반적인 모든 아키텍처들을 테크니컬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광의의 시스템 아키텍처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뭉뚱그려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렇게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재원하는 정보 시스템의 구조를 광의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하고요.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의 첫 번째 기술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기 위한 미드웨어의 구조, 기본적인 구조까지를 포함해서 기술 아키텍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무결성, 데이터를 네, 정의하고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아키텍처.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실제 우리가 구현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
제약상 관계들을 정의한 응용 아키텍처로 그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좁은 의미의 아키텍처, 정보 시스템의 구조를 말하고 이 테크니컬 아키텍처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테크니컬 아키텍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작용과 제약상을 정의하는 것을 말하고요.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알아서 돌아가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알아서 돌아갈 텐데 이 둘 간에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만들면 소프트웨어는 결국 C 언어, 자바 언어 같은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컴파일, 빌드 과정을 거쳐서 목적 파일, 기계어 파일까지 최종적으로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까지 만든 다음에 그 기계어로 작성된 것을 CPU에 넣어줘야 이 컴퓨터가 연산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죠. 그 기계어가 CPU로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CPU가 연산하는 결과를 다른 하드웨어를 통해서 우리 모니터로, 우리 스피커로 보여주는 과정 모두를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협의의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가 됩니다. 그 기술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서버 디자인 아키텍처. 서버 디자인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컴퓨터, 우리 눈에 보이는 컴퓨터의 자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트워크 디자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네트워크, 스위치 라우터, 로드 밸런싱 스위치, DDoS, IPS, DDoS는 Denial of Service의 디스트리뷰트 버전, 그 다음에 IPS, 인터넷을 통해서 침입을 프리벤트 예방하는 시스템, 그리고 방화벽, 이런 보안 장비,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 IP 주소, 이런 게 이제 네트워크 디자인 아키텍처고요. 스토리지 디자인 아키텍처는 스토리지가 필요한 아키텍처들도 있죠. 뭐 스토리지 용량, 성능, 그리고 SSD냐, 사스 타입이냐, 사타 타입이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 레이드 구성을 했냐, 뭐 샌디스크냐, 아식 디스크냐, 이런 스토리지 관련된 디자인들이 스토리지 디자인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전부 다 대부분 다 이제 하드웨어에 관한 얘기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죠.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쪽을 줬을 때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협의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는 구현됐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머가 언어를 활용해서 기계어를 구현했고 그 기계어가 어느 환경에서 구현되고 실행되는지를 협의의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 아키텍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시스템 아키텍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명세이고요. 시스템 아키텍처의 유형으로는 시스템 구성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3학년쯤 됐으면 다양한 플랫폼 어떤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해봤을 텐데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C, 자바, 파이썬 하면 콘솔 기반의 입출력을 하는 시스템 아키텍처들을 구현하고 사용해 보셨을 거고, 그러고 나서 웹 서비스, 뭐 JSP, PHP, 스프링과 같은 웹 서비스의 시스템 아키텍처, 웹 서비스도 또 다양한 형식들이 있죠. 그리고 중앙 집중형 구조의 서비스, 뭐 ETL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중앙에 집중화 시킨 다음에 집중화된 데이터를 처리해서 그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데이터 기반의 그런 시스템 아키텍처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뭐 시스템 배치 방식을 기점으로 본다면은
정보 시스템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뭐 중앙 집중형 아니면 분산형 아키텍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이 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무결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큰 비용이 들더라도 구현해야 될 때 이런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어떤 통합센터에서 시스템 데이터를 저장하고 운영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의 서버에 통합 DB 하나를 딱 구성해서 그 DB의 모든 입력, 출력 데이터들을 다 저장하고, 그 데이터들을 각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할 때 그때그때 주는 형태의 시스템 아키텍처고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경우 업무 집중 시간, 피크 타임에는 부하가 아주 집중되겠죠. 그래서 주간 시간에는 사용자가 많으니까 부하가 많다가, 야간 시간에는 부하가 좀 풀리다가, 이런 형태의 부하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 최고의 부하를 버틸 수 있도록 구현이 돼 있어야겠죠. 우리가 데이터, 요새 뭐 휴대폰도 많이 데이터를 쓰시니까 휴대폰도 왜 무한 데이터 용량 지나고 나면 되게 느린 속도로 되잖아요. 그럼 유튜브도 평소에는 막 유튜브도 버퍼링이 없었는데, 그죠? 무제한 사용량 지나고 나면 버퍼링도 생기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최고 부하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데이터 처리가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중간 집중형 아키텍처는 어떤 네트워크의 최대 부하량, 그리고 데이터를 또 읽고 쓰고 하는데 부하가 많을 때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니까 그에 대비해서 하드웨어도 훨씬 더 빠른 어떤 설계들을 해줘야 하는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 그 다음 이제 지역별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 지역별 분산 아키텍처는 지역별로 시스템과 응용 시스템을 각각의 분산시켜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지역별로 데이터를 분산해서, 물론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산하되 DB는 모두 다 동일하게 관리한다든지, 어쨌건 다양한 지역, 여러 개의 지역에 부하가 분산되기 때문에 부하가 집중되지 않게 남부의 클라이언트는 남부지사에, 동부의 클라이언트는 동부지사에, 나머지 이 지사가 근처에 없는 지점들은 본사로 바로, 이런 형태로 부하를 좀 분산시켜서, 만약에 분사를 시키지 않았을 때 한 곳으로 모이는 부하가 30이었다면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시키면은 10, 10, 10의 부하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에서 뭐 기기 같은 걸 사봐도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10테라짜리 뭐 이런 하드디스크가 있다. 10테라짜리 세 개 사는 거랑 30테라짜리 하나 사는 거. 훨씬 더 30테라짜리가 비쌉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왜냐면 똑같은 크기에 그 당시에 필요로 하는 최고의 기술이 들어간 하드디스크들은 아무래도 대용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낮은 단위의 하드디스크 여러 개로 하는 게 더 싸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네, 그 효율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넘어가는 개념이 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업무 규모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 네트워크에 직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우리 서버로 접근하게끔 만드는,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일반 개인으로서 쓰는 시스템들이 다 이런 형태죠.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 앞에서 말한 거는 전부 다 이제 사내 시스템이고요. 여러분 은행이나 어떤 데이터 기반의 업무를 하는 곳을 가시면은
그 업무용 PC는 인터넷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과 연결된 게 아니라 지사와 본사끼리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카카오톡도 쓰고 네이버도 쓰고 구글도 쓰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는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 채팅 메신저, FTP 서버, 터미널 서버 등을 이용하는 아키텍처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서버는 인터넷에 연결시키고 클라이언트는 인터넷에 연결되면 그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서버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휴대폰, 개인의 PC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죠. 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웹 시스템 아키텍처죠. 웹 시스템 아키텍처는 클라이언트의 이 기능은 웹 브라우저, 크롬이나 엣지,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만을 사용하고 그 위에 브라우저 위에 이 웹이라는 시스템으로 작성된 코드들이 HTML로 바뀌어서 우리 눈에 우리 브라우저에 보여주면 브라우저가 그 HTML을 그려서 우리 화면에 보여주는 형태가 웹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기존 HTML5, 웹 2.0 이전에는 이 우리가 웹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한 페이지를 그리는 것은 모두 다 웹 시스템, 웹 서버가 다 연산해서 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네이버, 구글 거기에서 어, 발생시키는 모든 부하를 웹 서버가 다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웹 서버는 다 처리한 다음에 우리는 그 한 프레임에 해당하는 웹페이지 하나에 해당하는 그림만 받아서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웹 시스템 아키텍처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서버가 부담해야 될 부담이 부하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 부하를 어떻게 하면 이 웹 브라우저를 키고 있는 클라이언트도 좀 같이 예, 부하를 좀 분산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웹 2.0의 HTML5의 등장으로서 PC의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PC가 우리가 전달받은 HTML을 움직이게끔 아니면 우리가 전달받은 HTML 내부에서 어떤 값을 입력하면 연산이 되게끔 연산을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웹 시스템이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큰 부하는 웹서버가 해주지만 자잘자잘한 부하 정도는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해라. 이런 형태로 웹 시스템 아키텍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이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서 이 핵 같은 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보낼 수 있는 것은 우리 게임하면 뭐 WASD, QWER,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 마우스의 휠 움직임, 마우스의 좌우, 상하 좌우 이런 포인트가 움직이는 거. 그런 것만 서버 해주게 되면 뭐 핵 같은 건 발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작업들의 일부분이 이 우리 클라이언트 내부에서 수행된 다음에 서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버한테 내 동작을 넘겨줄 때 내 동작을 단순하게 내 원래의 동작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코드가 내 동작을 수정해서 서버한테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는데 원래는 난 일반 유저인데 뭐 운영자의 관리자 뭐 관전 모드로 보인다.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니면 내 캐릭터가 쏘는 총알은 뭐 벽을 뚫고 간다.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조작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이제 조작한다고 합니다. 서버를 조정할 수 없어요. 서버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해킹하는 건 잘 없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보내는 신호를 클라이언트가 조작을 해서 원치 않은 형태,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서버가 모든 클라이언트의 부하를 다 처리하려면 물론 인터넷의 문제, 뭐 부하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지연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유저가 사실 어디선가 다 동시에 입력을 하더라도 이게 동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한 번 처리함으로써 그걸 맞춰주고자 타이밍을 맞춰주고자 하는 건데 이 해커들이나 뭐 핵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내부의 기능들을 이제 악용을 해서 이상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이 서버 스택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스택의 구조, 그리고 개념. 서버라는 것은 서브, 그죠? 사용자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 연산을 해서 줘야겠죠.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컴퓨팅 파워가 필요로 하고 되고, 그다음에 이 서버는 과거의 이 서버라는 개념 자체가 이 IBM에서 메인프레임이라는 이 서버를 만들면서 이 사용된 단어인데 이 메인프레임 안에는 CPU, 메인 메모리, 그 메인 메모리를 감싸는 캐비넷과 같은 큰 셋 덩어리를 메인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서버실 관련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면 엄청 큰 쇳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 서버라고 하고요. 과거에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쇳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메인 프레임이라 하다 이 서버가 된 이 메인 프레임은 단일 기업이 중앙 처리 장치 CPU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 언어,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까지.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중에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다 같이 만들죠. 윈도우즈랑 운영체제도 만들고, 윈도우즈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뭐 엑셀, 워드 다 같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개발 언어, C 언어, MFC, WPF, 전부 다 WPF, MFC, C#, .NET 이거 다 윈도우즈가 만드는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거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갔었는데 이 메인프레임이 1997년 HP나 선, 실리콘 그래픽스가 만든 슈퍼 유닉스 서버. 그러니까 유닉스 서버가 등장하면서부터 C 언어만 쓸 수 있으면 모든 메인프레임들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점 작은 크기의 유닉스 서버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점점 이 메인프레임이 큰 시장을 참지하지 못하고 슈퍼 유닉스 서버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는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엔 퍼스널 개인의 컴퓨터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CPU 인텔이 만든 이 X86 CPU를 활용해서 윈도우즈는 개인 컴퓨터 PC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게 되고 그 전용의 운영 체제까지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보실 때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최초의 전자식 진공관 컴퓨터 애니악 그죠?
그냥 원래 컴퓨터를 뭐 주판을 기초 기원이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어쨌건 계산을 돕는 게 컴퓨터의 기능이니까요. 현대 컴퓨터 시초는 1936년도에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만든 튜링 머신. 튜링 머신은 어, 수학적 개념과 계산 과정을 이 컴퓨터로 어떤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고 최초로 이걸 범용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그러니까 튜닝 머신도 어쨌건 이 고난이도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얘는 이미 짜져 있는 연산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니악으로 오면서부터 애니악부터는 이제 범용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면 입력한 수식을 풀어줄 수 있는 3 더하기 5 이렇게 입력하면 3 더하기 5를 구해주고 4 더하기 2 하면 4 더하기 2를 구해줄 수 있는 이런 범용 컴퓨터로 제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기억 장치가 붙어서 이 에드삭부터는 이전에 계산한 결과값을 다음 계산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과거의 컴퓨터는 군사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이런 수학적 연산이 필요한 곳은 군사 목적이죠. 군사 목적이나 뭐 우주로 우주선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 많이 썼지만 1980년대 IBM이 개발한 PC와 이 PC에 이 MS사가 개발한 운영체제 윈도우가 성공하면서 컴퓨터의 대중화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이런 PC 운영체제가 아닌 전용의 모바일 운영체제가 대중화돼서 모바일 단말기와 모바일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우리 제일 많이 이제 우리 하루 시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바일 기기죠. 네, 그래서 이런 기기가 이제 많이 보급되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 아키텍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중에 하드웨어 아키텍처들은 이렇게 발전해 왔고, 시스템 아키텍처는 하드웨어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스템 아키텍처에서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결국 우리가 짠 응용 프로그램이 혼자서 동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분산 시스템의 경우 분산 시스템 간의 연결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최근 동향은 기존 56kbps급의 유선 매체를 통한 데이터 통신, 그러니까 전화선으로 여러분은 그 전화선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화선을 안 쓰니까요, 거의. 근데 현재는 수십 메가 bps, 수십 기가 bps급의 심지어 무선 네트워크가 그 정도 되죠. 기가 bps, 이동통신. 이런 네트워크도 발달하고 커넥티드 단말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쉽게 보면 가전기기들 인터넷에 연결돼서 바로바로 이렇게 알람 오잖아요. 그래서 더욱 다양한 그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서 네트워크의 발전이 왜 그런 영향을 주냐면 기존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썼던 그런 무선 네트워크로는 그런 큰 데이터를 못 보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무선 기술들이 좋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작은 기기에서도 충분히 이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다양한 커넥티드 단말들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 커넥티드 단말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네트워크에 대한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그걸 잘 활용해서 유기적이고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설계와 개발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네트워크에 사용되고 있는 표준 프로토콜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들,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어떤 다양한 용어들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터넷 하니까 인터넷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계층형 프로토콜, 시스템 아키텍처의 계층형 구조, 그리고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그 저장, 그리고 파일 시스템,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네트워크 개념 파트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도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토콜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표준화된 통신 규약입니다. 어떤 규칙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규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여러 대의 PC와 서버가 연결해주고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 그게 여러 개 모여서 인터넷이라는 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각 국가, 우리 카카오톡 톡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카카오톡 단체 톡방.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카카오톡을 같은 방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카카오톡 방이 막, 몇십억 명이 들어가게 되겠죠. 카카오톡 방 하나에.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각 국가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카카오톡방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톡 인터넷의 시작이에요. 그럼 각 국가별로 한 사람씩 있는데 그 국가별 한 사람이 또 자기 나라의 대표적으로 ISP라고 해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 톡방을 또 만듭니다. 그다음 이 ISP라는 사람이 자기 국가 내에서 이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을 자기 톡방 하나 만들어서 거기 또 넣어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ISP라는 애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ISP는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접속자한테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접속자가 전 국가 카톡방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쭉쭉쭉 퍼지는 겁니다. 그 ISP라는 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T, SK, LG텔레콤과 같은 인터넷 제공해주는 사업자들이고요. 그런 각 구성원들끼리의 프로토콜, 카톡방에서 막 말하면 안 될 거잖아요. 어떤 규칙이 있을 거죠. 그런 카카오톡, 왜 오픈톡 이런 것도 왜 규칙이 있는 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이 말하고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인터넷과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토콜들을 정해주는 협회, 예,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IETF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고 해서 인터넷에 특화된 표준 프로토콜들을 만들어주는 애들이고요. 3GPP라고 해서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는 무선 통신, 그러니까 휴대폰에 해당하는 그죠? GSM, CDMA, LTE, LTA, 5G 이런 거, 이런 무선 통신과 관련된 프로토콜. 그리고 ITUT는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 텔레커뮤니케이션
스탠다디제이션 섹터라고 해서 전화, 기본 전화기. 우리는 이제 전화 안 쓰잖아요. 예, 그 전화와 관련된 표준화를 하고 있는 그게 세 가지 프로토콜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토콜들입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런 전화망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프로토콜 협회가 메인 인터넷과 관련된 프로토콜 협회들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들의 개념을 뭐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사용자가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요. 카카오톡을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서버에 게시글을 쓰고 싶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서버에다가 그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쓰는 겁니다. 그럼 제가 블로그를 글을 한글로 써요. 그죠? 한글이랑 표랑 그림을 이용해서 쓰면 이걸 쭉 내려서 물리층 0과 1로 만들어냅니다. 그 글을. 그렇게 0과 1로 만들어내고 나면 그걸 공유기한테 보냅니다. 그럼 공유기는 0과 1의 데이터를 받았죠. 그걸 분리해서 이게 그 myserver.com 여기로 보내라는 거구나 라고 거기까지만 뜯어본 다음에 내가 쓴 글까지는 안 뜯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0과 1로 만들어서 다음 장비에 줍니다. 다음 장비도 여기까지만 뜯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안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학생한테 저거 우편을 좀 보내라고 얘기했더니 모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내는지. 봉투 같은 건 보셨죠? 편지 봉투 같은 거는. 네, 우리가 편지 내용을 쓰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풀이나 테이프 같은 걸로 편지 봉투를 이렇게 닫은 다음에 편지 봉투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보내고 편지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편지를 옮겨주는 우체부 아니면 이 시스템, 뭐 택배 송장이라고 했을 때 시스템에서는 안에 내용물까지는 보지 않잖아요. 겉에 붙어 있는 주소만 보죠. 그래서 이 겉에 붙어 있는 정보만 이렇게 보고 쭉 자료가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이 송장도 떼버리고 박스도 열어서 최종 안에 들어있는 결과물을 확인하게 되겠죠. 이런 기능 전반을 하는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계층별로 어떤 정보는 어디까지, 어떤 정보는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각 단위 구간별로 명세하는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이 프로토콜의 구조는 OSI 7레이어, OSI 첨저부대, 그리고 TCP/IP 프로토콜 계층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OSI 7레이어, OSI 이 계층이 가장 많이 실제 이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 OSI 구조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TCP/IP라는 계층 구조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혼용되어서 네,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ISO, 뭐 iOS 뭐 이런 다양한 유사한 이름들이 많은데 우리는 OSI,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개방 시스템의 상호 연결 구조 인터커넥션 그래서 OSI 7 레이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트워크 개념의 이 구조를 편지 봉투를 열어서 편지를 넣고 편지 봉투 겉면에 보내는 이름, 받는 이름 이런 걸 쓰는 걸 이 네트워크의 계층 구조이고요.
그래서 OSI 참조 모델의 각 계층과 프로토콜 기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만약 있으시면은 정리해 두시고 다음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